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영상인데 거의 선생님도 몇 개월 만에 수업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살짝 긴장이 됩니다. 과연 수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말이 잘 안 되네요. 역시나 올해 쉬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국지리도 거꾸로 수업으로 선생님이 한다라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수강자 수는 한 6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혹시 구독 안 한 친구들 있으면 구독 눌러주고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4단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교과서는 9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거는 전통 촌락에 대해서 그냥 시골입니다. 시골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학기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우리는 90%의 도시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10%밖에 없다는 거죠. 전통 촌락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곳이니 그래도 특징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곳에 있지, 어떠한 곳에 들어서는지, 위치해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전통 촌락의 특징, 그냥 시골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1차 산업의 종사자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죠? 1차 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농촌에서는 농업, 어촌에서는 업, 산촌에서는 임업이나 이제 광업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또 주로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 생산, 우리가 생산을 많이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식량 생산을 많이 담당하고 있더라. 그리고 시골 전통 촌락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인구 규모가 작고 또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으니까 인구 밀도 또한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 공간에서는 넓은 면적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나와야 되겠죠. 인구 밀도가 낮다. 그리고 전통 촌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환경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전통 문화도 또 역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을 잘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희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 많더라라는 거죠. 전통 촌락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민들의,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90%가 되겠죠. 도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장소더라.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삼시세끼에 대한 포스터를 지금 집어넣어놨는데, 요게 우리가 이제 대다수 우리 도시에 살다 보니까 요런 생활들을 못 느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미디어에서 이 첫 번째 시리즈는 농촌 생활입니다. 그죠? 농촌. 그래서 여기 트랙터하고 밭 깔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촌 시리즈가 이렇게 등장을 했죠. 여기서는 이제 배 타고 낚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산촌 편이 이제 여성 호스트라고 해야 됩니까? 여성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에서, 물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모습과 여기에서의 모습이 이제 작물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뭐 농사니까 밭농사, 논농사의 그런 차이가 좀 있을 테니까 어쨌든 보이는 풍경은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통 촌락은 이렇게 농촌, 어촌, 산촌이 있고 그 촌락들의 공통된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전통 촌락은 어디에 입지를 하는가? 어디에 입지하는가? 입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쌤도 이거 오랜만에 여기 칠판을 쓰니까 지우개가 다 돼버렸네요. 잘 안 지워집니다. 자, 입지 조건. 자, 자연적 조건과 인문적 조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자연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 지형, 기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지형도 보게 되면 산비탈이 이런데 사람 살기 별로 안 좋겠죠. 상대적으로는 평평한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후,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곳은 또 살기가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입지를 하게 되고요. 또 인문적 조건에서 보게 되면 산업이 발달한 곳, 아무래도 사람 모이기가 좀 좋겠죠. 또는 교통이 발달한 곳, 또는 이제 또 외적의 침입이 많으면, 물론 뭐 지금 뭐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뭐 지금 현재 다른 나라 서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어나는 거는 실제 좀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과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방어에 유리한 그러한 곳이 또 입지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 자연적 조건이 훨씬 더 이 취락이 입지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줬다면, 지금은 전통 촌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인문적 조건을 훨씬 더 많이 따져서 입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쪽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통 촌락의 마을의 입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풍수적인 길지, 좋은 징조가 있는 땅에 입지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져보니까 뭐더라? 배산임수 위치에 있더라라는 거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이러한 곳에 마을이 들어있으면 명당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풍수지리에서 나오는, 그죠? 명당 자리를 박태훈 쌤이랑 또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리, 이게 이제 우리 조선 시대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조선의 그 한양의 입지가 되겠죠. 한양 도성 안에 입지를 보게 되면 한강이 있고 뒤에 이 그 높은 산이 위치를 한 이러한 곳이 명당이더라. 그래서 배산임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죠. 그죠? 뒤에는 산이 있다 보니까 뭐 하기 좋더라? 산에 가면 나무가 많죠. 그럼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하기 쉽더라? 연료를 구하기 쉽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까이에 물이 존재를 하죠. 물이 있으니까 용수를 획득하기 좋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뭡니까? 이쪽이 남향을 보고 있죠. 이쪽이 남향이고 이쪽이 북향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집은, 마을들은 전부 남향을 보고 있다 보니까 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받는 데 있어도 상당히 유리하고, 또 겨울철이 되면은 북서풍이,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북서계절풍이 이렇게 불죠. 그죠? 근데 이제 뒤에 높은 산이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줘서 겨울도 좀 비교적 따뜻하게 보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 4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3번째 입지 요인에 따른 입지 장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진짜 이 지우개를 바꿔야 되겠네. 안 지워집니다. 자, 입지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선생님이 구분해 놨습니다. 크게 3가지. 첫 번째 용수, 물. 두 번째 교통. 세 번째 방어. 이게 이쪽으로 와서 써야 되는데. 세 번째 방어. 그래서 요 크게 3가지인데,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용수를 확보하는 거. 이제 줄여서 이제 우리가 물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문제에 따라서는 득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을 얻는다. 그다음에 침수 피해를 최소화한다. 요거는 물을 피하는 거죠. 피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물을 득수하는 것이 중요한 입지 요인이 되는 데는 바로 어디더라? 자, 용천대라는 곳입니다. 용천대. 나중에 여러분들 자연지리를 공부하게 되면 이 용천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용처럼 하천이 치솟는 데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용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냐? 대표적으로 제주도의 해안가, 그 다음에 선상지라고 하는 이 부채꼴 모양의 요렇게 생긴 땅이 있는데, 거기에 끄트머리 선단이라는 곳에, 요러한 곳에 물이 뿜어져 나오는, 이건 지형적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공간들이 있더라.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지금 제주도의 용천수의 분포 현황을 지금 지도로 선생님 갖고 왔는데, 현무암이죠. 제주도의 주된 남척은. 그럼 현무암의 특징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하 밑으로 물이 다 새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더라? 이 해안가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사진에 잘 보일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다 현무암 돌입니다. 현무암 돌이고, 여기에 지금 물이 나오는, 이렇게 지금
물이 쫄쫄쫄 흐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러한 지역을 용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용처럼 솟았으면 좋겠지만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샘물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 물을 구하기 쉽다 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요런 곳은 물을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해안가에 주로 전통적인 마을이 입지를 한다는 거고, 선상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다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다 빠져버리고 요 끄트머리에만 이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선단, 요 끄트머리를 우리가 선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제 자세한 거는 거기 그 자연지리 시간에 좀 배우세요. 여기서 선단에서 용수를 얻을 수 있어서 이런 곳에 마을이 입지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피수,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범람원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여러분들 배우겠습니다만, 자, 자 여기 선생님이 범람원 사진도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어놨는데, 이러한 범람원은 하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평원이다. 범람을 해서 만들어진 평원을 우리는 범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하천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게 주기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 범람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홍수 때는 이런 식으로 물이 범람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범람하는 그 과정에서 여기 주변보다 조금 지형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자연제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자세한 거는 거기서 자연지리 시간 좀 배우세요. 이게 주변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하천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제방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상대적으로는 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자연제방이라는, 범람원의 자연제방이라는 곳에 가옥이 많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록 완삼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비탈이 있으면 경사가 이렇게 급하면 집을 짓기가 어렵죠. 그죠? 근데 산 끄트머리 이렇게 완만한 면이 있고 평면이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곳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안당구라는 것이 있는데, 하안당구라는 것은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여러분들 자연지리 시간에 또 배울 겁니다. 요 옆에 하천 주변에 보면은 조금 하천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높은 곳에 이렇게 계단 모양의 지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집을 지으면 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입지를 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입니다. 교통에 따라서, 육상교통에 따라서, 하천교통에 따라서 입지를 할 수 있는데, 육상교통 여권 칠하고 있습니다. 여권. 그러니까 우리 역이죠. 동대구역처럼, 대구역처럼 그 역이고요. 원은 옛날에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뭐 신라원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역 주변에 가면은 이제 모텔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여관, 이 숙소라는 거죠. 그래서 역과 역 있는 곳에, 그다음에 교통이 좋은 곳에 이 잠잘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취락이 들어선다라고 해서 여권 취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만 이제 도시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현재 지명으로 남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여기 있었던 그러한 공간이고요. 조치원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조치원은 이제 여기 원이, 그러니까 이 자는 공간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을이 발달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조치원 이러한 곳이 현재 지명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교통에서는 이 과거에는 이 하천이라고 하면 이 강에 배 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에 있는 이 자그마한 항구, 그걸 우리 나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크기에 따라서 도진포가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어쨌든 나루터 취락인 거죠. 나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취락이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현재 지명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강 주변에 있는 나루터였구나, 거기서 마을이 발달했구나라는 거고요. 마포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구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천에 따라서 마을이 들어서기도 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어입니다. 방어 요충지죠.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지역 같은 경우, 아니면 국경 지역이라든지 또 해안 지역에서는 병영촌,
그러니까 군대를 중심으로 한 이 촌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 우리 휴전선 부근에 가게 되면 군대 주변에 있는 마을들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는 이 지명으로 남아 있는 곳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북한에 이제 중강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강진, 우리나라 제일 추운 곳인데, 요 진과 요 진은 또 다른 진입니다. 요 진과 여기는 이제 나루토의 진자고요. 요거는 이제 군사, 우리가 이게 진을 치다, 그죠? 하객진 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진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강진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영, 이게 이제 통영이라고 하는 것도 병영할 때 영자기 때문에 이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구나. 수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